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더 문화 아래서 리더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웨비나 4회차를 진행하게 된 HR 코치 안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HR 이노관입니다. 네, 오늘로 드디어 저희 4회차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상황에서는 리더의 세 가지 역할 중 리더의 인재 밀도 관리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 역시 5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난 강의들에 대한 간단한 서머리로 시작해서 인재 밀도 관리의 주요 꼭지인 인재의 영입, 유지, 성장, 이별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HR 코치 안세현입니다. 삼성과 SAP에서 15년 정도 HR을 담당을 했었고요. 이후에 스타트업 신으로 옮겨서 지금은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 한국신용데이터의 피플앤컬처 팀을 리드했습니다. 현재는 업스트림이라는 HR 코칭 회사를 설립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인사 자문을 하는 HR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에서 HR하는 이노건이고요. 첫 번째 커리어는 ST 유니텍스에서 시작했고 패션테크 기업 브랜디, 사회적 기업이자 풀필먼트 테크 기업인 두엔즈, 그리고 KCD와 함께하고 있는 신용평가사 KCS를 거쳐서 지금은 오토스테이라는 세차 플랫폼 기업에서 HR 리드 겸 CO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강의들의 중요한 내용들만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지금까지의 조직 문화는 틀렸다라는 주제로 4회차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이 마지막 4회차인데요. 조직 문화가 틀렸다는 조금 자극적인 웨비나 주제이기는 했지만 정확하게는 조직 문화가 틀린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파 방식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이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시대와 세대가 변함에 따라 구성원들은 달라졌는데 조직 문화 전파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서 예전처럼 HR이 주도하는 문화 전파 방식에 대한 구성원들의 거부감, 그로 인한 부작용도 짚어보았습니다. 또 컬처덱 같은 글로써 문화를 전파하는 방법이나 피상적인 이벤트로 문화를 전파하는 것에 대한 저희의 비판적인 시각도 발표했었죠. 네, 이어서 다수의 기업들이 조직 문화에 대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오해로 조직 문화는 사실 장거리 마라톤처럼 길게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기대를 하는 기업들이 많은 현실을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로 어느 기업에나 정답으로 적용되는 만능 조직 문화 공식이 있다고 믿는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꽤 많은 CEO들이 조직 문화를 사람에 대한 투자나 복리후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이야기를 하면서 조직 문화는 시스템, 나아가서 생태계가 되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문화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로 조직 문화는 현재보다 미래의 성과에 더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미래 성과 지표이고 문화를 통해 궁극의 효율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재 채용과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1강에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조직 문화 자체의 반기를 들기보다는 조직 문화의 전파 방식이나 그 매개가 완전히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문화는 실질이 되어야 하고 실질은 대기나 이벤트가 아닌 사람으로 표현되고 사람으로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리더가 조직 문화의 표본이 되어 단지 조직의 성과 창출만 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 문화 전파와 인재 밀도 관리까지 책임을 지고 그리고 CEO와 HR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리더 문화입니다. 이 강에서는 본격적으로 리더 문화에서의 리더의 세 가지 역할, 즉 성과관리, 문화 전파, 인재밀도 관리 중 첫 번째 성과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과관리는 리더가 조직이 기대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팀을 관리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과를 내는 주체인 이 팀은 사실 사람과 돈과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결국 리더는 조직 구성원을 통해서 조직이 기대하는 결과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이 세 가지, 즉 사람, 돈, 시간이라는 회사의 자원을 매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 문화 속의 성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첫 번째, 조직이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리더가 극단의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리더에게 먼저 완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리더 문화의 핵심인 리더가 조직을 책임지는 온전한 관리자가 될 수 있고 전사적인 공감대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리더가 성과나 조직에 대한 관리를 온전히 잘할 수 있도록 리더에게 완전한 권한과 책임을 꼭 사전에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과감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권한은 평가와 보상에 관한 모든 권한입니다. 즉 채용 결정권, 조직 총예산 운영권, 보상권, 조직 운영권, 그리고 헤드카운트 버짓 권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평가와 보상에 대한 정권을 리더에게 부여했을 때 어뷰징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우리 조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리더의 리더 그리고 HR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 또는 챌린지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강에서는 리더 문화 아래에서 조직 문화 전파자로서의 리더의 역할에 대해 얘기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조직 문화를 이렇게 심플하게 정의했습니다. 구성원이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방식. 여기서 일은 구성원들의 생각과 말이나 글, 그리고 행동으로 발현된다고 보고 있고요. 즉,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말과 글로 소통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이 일이고 조직 문화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가 조직 내부에 스며드는 3단계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먼저 우리만의 문화를 정의하고 정의 내린 문화를 내부에 전파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것이 된 상태인 내재화까지의 3단계를 짚어보았죠. 먼저 정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CEO와 컬처덱이었습니다. 문화 그 자체인 CEO가 가장 먼저 완전한 솔직함을 가지고 우리만의 문화를 정의해야 하고 그것을 구성원들이 같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컬처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 실질적인 그 컬처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조직의 비전 역시 기존보다 훨씬 더 짧은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재상을 정의 내릴 때 내부에 있는 리더를 페르소나로 설정하고 그 리더가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인재상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사 표현으로 컬처덱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과 그리고 인재들이 우리의 방식대로 일을 했을 때 따라오는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필수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의 스테이지가 변하면서 일하는 방식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컬처덱보다는 컬처 위키 형식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파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리더 문화가 빛을 발했었죠. 바로 CEO가 주도적으로 정립해놓은 컬처를 리더가 자신의 조직에 주체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통해 곳곳에 전파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가 조직 문화의 표상이 돼야 한다는 점과 성과관리처럼 가설 지표와 목표 지표를 통해서 조직 문화 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소개했었고요. 또 우리 색에 맞는 사람들을 잘 뽑고 CEO와 리더의 의사결정을 통해 우리의 색깔로 계속 물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얘기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죠. 리더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CEO와 HR이 연출진으로 무대 뒤에서 계속해서 디렉션을 하고 코칭을 해주어야 무대 위의 리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재화 단계를 얘기하면서 시스템과 분위기라는 아주 중요한 두 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리더가 끊임없는 질문과 챌린지로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회사가 그것을 계속해서 시스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1, 2, 3강에 대해서 짧게 서머리 해드렸는데요. 지난 강의들을 미처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업스트림 유튜브 채널에 모두 풀 버전을 올려놓았으니까 자세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인 조직의 인재밀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밀도를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조직의 인재밀도 관리를 쉽게 물의 정화작용에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눈앞에 뿌연 비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외부의 맑은 물을 비커에 많이 붓는 일일 겁니다. 계속 맑은 물을 붓다 보면 어느 순간 맑은 물과 기존의 물이 희석되고 맑은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의 정화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건 아주 긍정적인 케이스이고 만약 기존의 물이 조금 뿌연 정도가 아니라 아주 탁한 흙탕물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새롭게 채울 맑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땐 일단 물을 더럽히고 있는 요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하고 새물을 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저라면 일단 비커를 그대로 두고 관찰을 해볼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가라앉은 불순물들을 분리하여 걸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언젠가 물이 탁해질 수도 있으니 물이 스스로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부의 자정 장치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머릿속에 그대로 떠올려두고 커다란 비커를 우리 조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맑은 물을 우수한 인재, 물을 호딱하게 만드는 불순물들을 비인재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인재 밀도 관리가 비슷한 구조로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맑은 물로 가득 찬 스스로 정화하는 비커 만들기. 바로 이것이 이제부터 조직의 리더가 앞장서서 책임져야 하는 인재 밀도 관리입니다. 본격적으로 조직에 대입해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깨끗한 물을 붓는 과정은 우수 인재가 우리 조직으로 들어오는 인재의 영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물이 불순물과 함께 또는 불순물로 인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인재의 유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정화, 자정작용을 함으로써 맑은 물이 되는 과정은 구성원의 성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커를 호딱하게 만드는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은 아웃플레이스먼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조직의 인재밀도 관리는 인재의 영입부터 유지, 성장, 그리고 이별의 흐름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재의 영입인데요. 리더가 해야 하는 인재밀도 관리의 시작이자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매우 강력한 나라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와 맞는 사람을 잘 채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인재 영입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재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아마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적인 강론보다는 리더 문화 아래서 리더가 인재 영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밀도 관리의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네, 저희가 1강부터 계속 얘기해서 이제는 인재밀도 관리의 책임자는 두말없이 리더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저희는 리더가 인재 영입을 포함한 인재밀도 관리의 책임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걸까요? 그럼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좋은 인재가 팀에 왔을 때 그 성과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재를 계속 채우지 못하거나 비인재가 팀에 왔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받는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조직의 리더겠죠. 그래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책임이 리더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재 영입 과정에서 리더가 오너십을 가지는 것에서 인재 밀도 관리가 시작됩니다. 인재 영입의 책임이 리더에게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지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리더분들은 인재 영입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고 계실까요? 혹시 인재 영입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사팀이나 인재 영입팀에 맡겨버리진 않으셨는지, 또는 조금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뒤로 보낸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인재 영입 매니저가 면접 어레인지를 하고 나면 면접을 보고 나서 결과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본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더의 소극적인 방식의 인재 영입 관여도로 인해서 리더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지금보다는 인재 영입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표에 지금 나와 있는 MMT는 매니저 매니징 팀이라는 의미로 팀장, 즉 1차 관리자를 의미하고 MMM은 매니저를 관리하는 매니저라는 뜻으로 2차 관리자, 즉 팀장에게 보고를 받는 상위 직급자입니다. 저희는 MMT 기준으로 30%, MMM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인재를 영입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고 말한 이유는 인재 영입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인재가 조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인재 유지나 이별에 들어가는 비용이 파격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인재 영입에 어떻게 시간을 써야 하지? 라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챙겨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리더는 시장의 탤런트 맵에 대한 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종업이나 벤치마크 해야 하는 기업들의 조직도, 핵심 인재,
리더십 그룹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락처를 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SNS는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의 커리어 변화를 감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재 영입팀과의 시간입니다. 리더는 팀에 채용해야 하는 포지션 하나가 생겼을 때 인재 영입팀과 하나의 TF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는 이 포지션의 역할과 중요도, 필요한 인력의 기준과 타임라인까지 인재 영입팀과 함께 논의하면서 궁극적으로 성공적 영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TF장으로서 모든 것을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시보드 관리입니다. 두 번째, 인재 영입 TF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과를 대시보드 없이 관리하는 리더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인재 영입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꼭 필요합니다.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 각 포지션별로 각 채용 단계별 파이프라인 현황, 채용 리드타임 등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원하는 좋은 인재는 어디서 찾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정도를 시도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글로벌 동종 롤모델 기업의 조직 구조와 HR적 변화를 모니터해 보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의 동향과 인재에 대한 파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은 다를 수 있더라도 인재 영입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조직 관리가 잘 되는 기업들의 벤치마크까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리더는 인재 영입 매니저보다 더 시장의 탤런트 맵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계 전문가 집단이나 커뮤니티에서의 네트워킹을 통하거나 요즘 많이들 하시는 링크드인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종업계의 인재들을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이 회사 이거는 정말 잘하네 와 같이 회사별로 잘하는 장점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트나 자료를 만드는 것 자체는 인재 영입 매니저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오너십은 리더가 가지고 내용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인재 영입 매니저에게 우리 조직에 필요한 인재가 시장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맵을 가지려면 습관처럼 주기적으로 우리 조직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 하루 30분 스쿼드를 하는 마음으로 인재 소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의 효과를 바라지 않고 지금은 오픈된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리더는 인재 소싱에 상시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모두 아실 겁니다. 좋은 인재는 시장에 잘 나와 있지 않기도 하고 단기간에 모시기는 더욱 힘듭니다. 그리고 인재들은 대부분 직접 지원이 아닌 회사나 리더의 오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재 채용이 급한 포지션이 있다면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인재 영입 매니저와 한 달에 몇 번 정도 만나시나요? 인재 영입 팀과의 정기적인 싱크와 건강한 챌린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인재 영입 관련 싱크 미팅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확한 JD와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거고요. 좋은 인재가 파이프라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재 영입팀에 때로는 챌린지를 하기도 하고 리더가 인재 영입팀을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영입 노력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반응이나 메시지 내용도 함께 리뷰하고 개선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전달된 이력서나 진행되었던 인터뷰에 대한 피드백도 정기적인 싱크 미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재 영입팀과 효율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리더는 싱크 미팅 외에도 항상 셀프 서비스로 채용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재 영입팀의 채용 대시보드와 정기적인 지표 업데이트를 요청해야 합니다. 리더의 인재 밀도 관리에서 인재 영입에 대한 파트를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인재 영입에 있어서 저희가 리더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글의 채용 기준을 보게 되면 hire people who are better than you,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뽑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용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현실에서는 진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경력이나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더 많거나 아니면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을 뽑는 걸 꺼리는 리더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근거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저도 저보다 높은 연봉의 팀원을 채용해서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저의 관리 공수가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되고 팀의 성과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팀의 성과가 올라가니까 리더로서의 제 성과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내 성과,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팀의 성과를 올린 성과를 인정받아서 제 보상의 수준도 같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꺼리는 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연봉이 높거나 나보다 경력, 경험이 많고 나보다 이쪽 분야를 더 잘하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안 뽑으려 하는 분들도 가끔 보이는데요. 각자의 역량이 모두 어벤져스처럼 대단할 때 리더는 거기서 1등인 사람이 아니라 리더십을 가지고 각각의 잘하는 사람들을 어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직에서 내가 모든 분야에서 제일 잘 알아야 되고 모든 도메인의 최고 전문가일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리더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지휘자가 바이올리니스트보다 더 바이올린을 잘 칠 수는 없지만 지휘할 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한 팀으로서의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영역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뽑아서 잘 아우르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네, 다음은 인재 유지인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 이나모리 가즈오의 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것이 경영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참 중요하지만 쉽지는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시죠. 지나치게 당연한 말 같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래요? 인재 유지 왜 중요할까요? 인재 유지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1번, 사실 하이 포텐셜 인재를 유지하는 것은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이건 당연히 너무너무 필수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겨울에 눈 내리는 소리죠. 문제는 2번입니다. 아직도 사실 인재 유실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턴오버 레이트가 높을수록 조직에 막대한 직간접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채용 비용, 온보딩 비용, 그리고 조직의 지식 손실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조직의 핵심 인재 유실은 조직의 사기를 하락시켜서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단연코 미칩니다. 이 내용이 바로 3번으로 연결되는데요. 특히나 그냥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영향력이 높은 직원이 이탈하는 경우 남아있는 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는 조직 성과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직해보셨나요? 이직해보신 분? 네, 최소한 한두 번은 이직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직을 했다는 건 어떤 조직을 이탈해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떨 때 조직을 떠나고 싶으셨나요? 네, 지금 다들 얘기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엑시트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인재들의 주요 이탈 사유를 보면 이런 이유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됩니다. 성장 기회 부족, 피드백의 부족, 리더십 문제, 보상의 불만족, 조직 문화의 부적합성, 또 성장 정체와 회사의 성과 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평가와 인식.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추려서 이 정도를 저희가 장표화했습니다. 이렇게 인재가 떠나는 이유는 참 다양한데요. 사실 그 이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컨트롤러는 결국 리더거든요. 앞선 수많은 이탈 요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리더고 또 그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해결하는 것도 결국에는 리더의 역할 안에 있습니다. 솔루션의 주체가 한 명인 게 참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다시금 리더의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1강부터 4강까지 쭉 말해온 리더 문화 속에서의 리더의 역할, 성과 창출, 조직 문화 전파, 인재 밀도 관리를 잘 해낸다면 분명 인재가 쉽게 떠나가는 조직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인재를 유지시키려면 인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인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재를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맥킨지와 같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에 따르면 인재는 단순히 일만 잘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조직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재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목표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조직 목표에 기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깊이 공감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임팩트와 문화핏이라는 결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임팩트는 말 그대로 조직의 목표 달성과 성과 창출에 직결되는 기여도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KPI와 같은 성과 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핏은 조직의 가치와 비전에 얼마나 동의하고 공감하며 일하는지, 또 우리 조직다운 업무 방식을 얼마나 잘 고수하는지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 문화핏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은 넷플릭스일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는 인재를 선별할 때 문화핏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회사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인재는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도 조직의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팩트와 문화핏을 고루 갖춘 인재를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는 걸까요? 저희는 스트레치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치골은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일반적인 목표보다 20%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으로 우리는 그 인재가 주어진 목표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달성해 나가는지 what과 how의 관점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스트레치골을 부여한 후에 구성원의 과제 수용 태도, 적극성, 몰입도 이런 것들을 주로 확인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과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일상 업무에서는 보지 못했던 구성원의 잠재 능력을 발견합니다. 또 스트레치골에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수반되거든요. 구성원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보면서 제가 이 구성원이 인재로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재를 발견하기 위해선 조직의 프로젝트가 상시 가동되어야 하거든요. 저희가 리더 문화 하면서 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일상 업무가 조직 운영의 필수적인 업무라면 프로젝트성 업무는 조직의 미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프로젝트성 업무는 조직 내에서 상시 그리고 병렬적으로 가동되어야 하고요. 리더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직의 리소스는 약 80% 정도가 일상 업무에 쓰여지지만 반드시 최소한 20%의 리소스는 프로젝트 업무에 배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평가는 일상 업무에 20%의 비중을 두고 프로젝트성 업무에 80%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20%의 리소스가 조직의 장기적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데요.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런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시 프로젝트를 창발시키는 능력, 즉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리더 문화 속에서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저 또한 인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겪었던 고민입니다. 인재를 판단할 때 종종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현재의 임팩트가 크지만 성장의 기울기가 낮은 반면 다른 사람은 초기의 임팩트는 작은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즉 성장의 기울기가 높은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누가 더 인재라고 평가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아무래도 성장의 기울기가 높은 구성원에게 더 마음이 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의 기울기, 즉 성장 속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전략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는 현재의 임팩트가 조금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대기업일수록 아무래도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당해의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현재의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 성장의 기울기를 평가 항목에 넣기 어려운 점도 주 요인입니다. 반면에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 조직에서는 성장의 기울기가 인재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는 구성원은 장기적으로 우리 조직에 정말 큰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아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분, 이를테면 뼈를 갈아 넣어 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로열티나 조직에 대한 헌신도가 인재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될까요? 네. 요것 또한 조직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전부인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이 보여주는 헌신도가 조직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해서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면 헌신도가 인재를 평가하는 주된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조직 운영은 개인 헌신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슬프지만 이런 단계에서는 직원의 헌신도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참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인재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명의 구성원이 뭐 예를 들면 연봉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당연히 모두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뭐 여러분들이 HR이거나 리더라면 선택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더 높은 비중을 둬야 할까요? 당연히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누가 인재인가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인재가 뭐라고 했죠? 조직 기여도가 높은 사람, 즉 임팩트가 큰 사람, 그리고 우리 조직과 문화핏이 맞는 사람을 인재라고 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더 높은 비중을 둬야 되는 건 당연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저희는 영입 비용과 대체 비용을 고려합니다. 영입 비용은 시장에서 얼마나 희소한 인재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뭐 직무적일 수도 있고 사람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희소한 경험을 했는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채용하기 어려운 포지션, 채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또 대체 비용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인수인계에 시간이 많이 들거나 뭐 온보딩이 많이 걸린다든지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대체 비용을 결정하는데요. 리더는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때 이런 영입 비용과 대체 비용을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인재 성장 파트인데요. 비인재를 일반 구성원으로, 일반 구성원을 인재로, 인재를 핵심 인재를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세영님이 예를 들어주셨던 탁한 물을 맑은 물로 변화시키는 과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해야죠. 네.